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CBS하고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비주얼이 좋더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딱 다리를 이렇게 꼬고 그래서 비스듬히 앉아서 매우 자유롭고 세련된 모습.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좌파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굉장히 세련되고 포근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일단 분위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제 불행한 일인데 그 오토 원베어근의 사건에 대해서 미국 앵커가 북한 책임이 있다고 보냐 할 때 그렇다. 딱 확고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했는데 그거를 아주 유연하게 넘기면서 미국과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5년 동안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가능성을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예고편이었다.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언론사 회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걸 이제 커튼 레이징이라고 그래요. 뭐 개막 이런 뜻입니다. 상대국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런 자세로 가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 그렇게 의심살 만한 사람은 아니다.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내용 메시지가 계속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정상회담을 앞둔 인터뷰는 미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 자, 미리 꽃길을 다듬어 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대북 문제라든지 뭐 안보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태도로 봐서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압박과 동시에 이제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걸 해소하는데 딱 초점이 맞춰졌는데 기자의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오랫동안 해왔던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를 이용을 해요. 딱.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들의 오랫동안 그 전략이라는 것, 그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도 트럼프와 생각이 같다. 이렇게 쳐버려요. 두 번째는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는데 김정은 미친놈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트럼프를 팝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햄버거 놓고 대화하자고 했다. 심지어는 김정은과 대화하는 게 영광이라고 얘기까지 했다. 나보다 더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판에 또 한 자락 깔아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적 마인드 가지고 김정은하고 통 크게 한번 협상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슬쩍 언급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업적을 남길 것이다라고 미리 한 자락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견이 있었잖아요. 이견에 따른 불협화음. 네. 이걸 갖다 이렇게 봉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동시에 트럼프의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던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지도자는 어떤 성향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안 좋았고 강론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 내용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국의 외교가에서 공백이었었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객체로 완전히 전락을 했고, 그 와중에 촛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통 운동권 출신의 대통령이 또 됐고, 진보 정권이라고 하고, 불안감이 일부 미국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번 회담의 기자회견 딱 목적 뭐냐면 난 믿을 만한 지도자다. 철저하게 난 믿을 만한 지도자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미국과 전략적 스탠스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무리 우리 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도 우리 정책은 미국 우산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회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양수겸장 닫힌 거죠. 미국 쪽에다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국내의
안보 불안 세력이라고 하는 이쪽에다가도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 나온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논평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향후 있을 정상회담에서 네. 문재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심감을 표현한 거죠. 핵심적인 게 미국을 달래려는 미국 측의 의구심을 이제 불식시키는 이야기인데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네. 이 이야기는 계속 최근에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대통령 생각은 이러면서 뭐 미국도 달래고 중국도 달랜다고 하는데 네. 둘 다 인심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이런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배치한다. 뭐 걱정 말아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그럼 목을 질질 끌면서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이런 미국 측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중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니 니들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한다며 이게 쉽게 말해서 희망고문을 준 거예요 중국 측에다가. 그래서 중국 측에서 결국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또 있죠. 뒤통수 친 거 아니냐? 난 이럴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상당히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현명히 이게 빠져나갈지 굉장히 좀 솔직히 우려가 근데 돼요. 저는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사드 문제가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미국 측 입장을 알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좀 그 정무적으로 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근거가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근거를 잡았냐면 한민구가 그 전에 전임 정권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그걸 또 어디서 밝히냐면 성주 방문해갖고 그 얘기를 해요. 성주 국민들 앞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 영향 평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4계절을 받아야 되거든요. 1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꼼수를 부렸던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갖고 굳이 그걸 물고 늘어지게 되면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전임 정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미국은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하자가 없으면 내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미국 쪽의 입장이 바뀌어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드 문제는 좀 실무적 차원으로 떨어뜨리면 여전히 우리가 중국하고도 할 얘기가 있고 미국하고도 할 얘기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원래 이번에 사드를 주제로 삼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피차 지금도 곤란한 그렇죠. 문제니까. 예,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 반응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굉장히 진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드 이야기 보고를 받고 그냥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는 사드 문제 어찌됐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미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흘리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가장 큰 힘든 것은 FTA 문제일 거예요. 트럼프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한미 FTA는 계속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불공정 조약이라고 해서 무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한미 FTA는 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한국 내의 부문과 그걸로 손해를 보는 그렇죠. 한국 내의 부문에 정의로운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한미 FTA가 뭐 물론 이제 미국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점이 있고 각자 또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 건데 네. 트럼프는 이제 자기 위주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 실전 대비 경험치 내공을 쌓는 와중에 국내로 많은 변수들이 터졌습니다. 특히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특보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 뭐였습니까? 북이 핵을 중단하면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건데 뭐가 생략이 됐냐면 북이 핵을 중단하면 미국과 협의하여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실제 문장이 있는데 우리 언론에 보도할 때 그게 빠졌어요. 이 미국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고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하니까 이거 안보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대통령의 스탠스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신중해야 되니까. 근데 특보는 좌우를 치면서 좀 넓게 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굳이 문제 있는 발언이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이런 말을 그 문정인 그 특보가 계속 해왔어요. 교수 시절에.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시기에 매우 과장된 발언을
강렬한 어조로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어조라도 온건하게 하고 표현을 좀 순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동맹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힐난하는 듯한 어조라든가 그다음에 특파원들하고 만났을 때 진보 언론부터 시작해서 보수 언론까지 다 있었는데 나온 기사는 거의 동일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에서 그러면 조율을 해가지고 갔느냐 조율이 없었느냐 이 문제인데 가기 전에 정용 그 실장을 만났던 거고 또 가서도 대사 가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내 발언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의 방문 전에 매우 전략적으로 일종의 머리를 써서 한번 이거 띄워봐라. 마치 인사를 결정할 때 여론에 띄워보는 듯이 저는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 부적절했다는 거죠. 청와대 측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외교적 수법으로 기법으로 청와대 떠보기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떠보기 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오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생각보다 더 크게 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려면 좀 아주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대사관 직원한테 제대로 받아쓰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대사관 직원 제대로 받아쓰라고 한 사람이 무슨 사견이냐고. 그리고 공직자가요. 사견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견하면 낚인 적 있어요. 옛날에 방송하는데 위장전입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칫 잘못 말려드니까. 그런데 자꾸 질문자가 사견이면 사견을 전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견 어때서 하니까 내가 그때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점을 정하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 조국이란 서울대 교수가 마치 한나라당에서 말이야 위장전입 합리화시킨다고 엄청 내놓고 전 언론이 저를 아주 죽여놨어요. 기억나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때 진짜 배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인 내가 이야기하면 사견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논란이 된 그걸 제가 말했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놓고 요즘 이제 이 정권에서 한민족 기준 만든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7, 8년 전에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때 박살났습니다. 어쨌든 사견이라는 전제로 한다는 것도 우스웠고요. 그래서 이미 다 손스럽게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도 사드 때문에 틀어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역으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서 사드 하나 배치했는데 그것도 허용 안 하면서 무슨 동맹이냐라고 역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대북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건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저들의 또 발언에 우리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뭐라 하는 거. 난 너무 싫어요. 미국이 화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카드를 까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정책이 불투명해요. 전략적 인내 아니라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데 압박은 오케이. 전략적 인내랑 동일해요. 관여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정말로 뭐 군사 무력 사용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대화를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화 기조랑 트럼프의 생각이 좀 같은지 알아볼 필요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어차피 또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외교 전략이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사람 미리 깔아둘 필요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우당탕탕하면서 좀 문제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지평을 좀 그 넓혀놨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좀 보여줬는데 그건 하나 뭐냐면 핵의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이것은 사실 그냥 완전히 축소하는 게 아니라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연평도 이전으로. 그러니까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빼는 거죠. 재래식 전통적 군사훈련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와 우당탕탕 문제가 됐는데 저 주인도 북한 대사가 이걸 받는 것으로 역으로 또 한마디를 해요. 군사훈련을 축소를 하게 되면 핵 동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남과 북이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주고받고 카드는 일정은 좀 보여줬어요. 이거는 무척 재밌는 정황이에요. 네. 실수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카드를 한 번씩 교환해 본 거야. 그러면 이게 남과 북이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요 정도쯤은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아요. 핵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북한이 이번 인도대에서 한 이야기도 미국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격하면은 미군의 훈련을 하라,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과는 통화돼 남한과는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핵 문제는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문제지 남조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이게 북한은 신문의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맞아.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할 필요가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야말로 가장 미국을 의식하는 그럼요. 사대주의적인 그 정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북한은 오히려 트럼프 정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바마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북한 핵을 2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이 뒤에다 두는 문제로 해결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북한 핵을 첫 번째 자기가 해결 과제로 하고 보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 여겨주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우리로서 이 입지를 크게 넓힐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많죠. 자,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악재이자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The 2% of GDP is It's a brutal regime. We'll be able to handle it. 사실 뭐 북한이 뭐 고의로 죽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인질이잖아요. 인질을 갖다 자기들이 뭐 고의로 죽였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뭐냐, 식중독 때문이라고 하는데 감금돼 있는 입장에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불량식품 사 먹어서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 당국이 준 음식 먹고 생긴 일이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북한 당국에게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을 또 감금한 이유도 황당해요. 체제 선전물 훔쳤다라는데 어떻게 이게 15년 교화용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간척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그 인권에 대해서 네.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의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수단화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분노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게 1년 전에 코마 상태가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그러니까 12개월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제 문제는 그게 본인들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거로 할 자신이 없었으면 바로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신들이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그 원비어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납치범 국가로서 전 세계에 악명을 떨쳤죠. 메구미 사건도 그렇고 뭐 최은희 신상옥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남을 시순을 돌려달라고 할 때 말레이시아 사람들 또 이제 구금을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한 거고, 이런 북한인데 납치와 인질에서 이제는 억류로 이제 작전을 바꾼 건데 그 희생자가 이제 오토 원비어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계 여기자, 물론 미국인이지만 2명이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붙잡혔을 때, 그때도 클린턴을 딱 지목을 해갖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와야 된다 해갖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갔어요. 네. 자기 나라의 국민을 구하는 게 미국의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오토 원비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우리 미국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미국의 그 9/11이라든가 일본에 의해서 하와이 침공이라든가 이거 못지않게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많이 쓰는 게 인질 외교입니다. 인질을 찾고 있으면 이 석방을 위해서 미국 교섭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걸 가져와서 대화의 문을 트는 방법인데, 지난번 오바마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아예 교섭을 안 나서고 그렇죠. 놔둬버린 안 났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미국 국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또 좀 비난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북한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었더니 한 국가가 이렇게 떠들썩하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 인권 의식으로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네. 트럼프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그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가 아주 궁지에 몰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조셉 뮌을 아주 특별히 얘기해서 오바마 때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뒀던 이 원비어 문제를 챙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조셉 뮌이 북한에 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트럼프로서는 지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 갖고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타기를, 물론 이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 감수해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번 사태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도덕적인 감정을 딱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비어 사건 같은 경우가 딱 그 그런 경우예요. 경우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그 미국 국민들의 분노란 건 상상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한 국가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경 일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전임 정권들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통령이 나랑 생각이 같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아주 당분간은 좀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난항을 겪기가 쉬울 것 같고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로우키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은 격앙됐다가 효과적인 조처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수위를 낮췄거든요.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미 문제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거나 급작스러운 이런 조치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거나 혹은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타고 넘어가는 게 협상의 전략을 보이는 거고 네. 리더가 보여야 될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이 위기에서 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네. 첫 번째 데이트인 거죠. 네. 그렇기 첫 데이트 때문에 잘해야죠. 첫 데이트 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지나친 스킨십을 한다던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자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지나치게 상대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전 작가님. 인권 변호사에서 인권 대통령으로 한미 신뢰 신시대. 길어요. 길어요. 그런데 이게 외교적인 원사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외교 담당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합의할 것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건 대판 싸워서 회담이 결렬됐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최고다. 네. 좀 더 나은 것이 상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케이, 오늘 회담 우리 뭐 별거 없었는데 네 말하니까 그건 좀 안 좋게 썼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은 게 상대방의 입장이 동의한다.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서로 합의됐으면 이런 이야기죠.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나가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교관의 언어예요. 기자 맞네. 잘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안영원 원장님은 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 일치. 이게 이건 바랍니다. 자,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 일감 몰아주기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자,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극장을 가더라도 거기 극장에서 이제 팝콘 파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스크림 이런 매점 이것도 다 대기업의 딸들이 혹은 또 사돈의 팔촌들이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앉아가지고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편의점도 그래요. 이 세븐일레븐의 경우도 이 삼각김밥 또 거기에서 샌드위치 이걸 만드는 회사가 롯데 프레시델리카라고 이 회사가 거기다가 다 납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중소기업들은 그 기회를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뭐 제가 어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주 큰 대기업의 빌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하에 김밥집이 있는데 그 김밥집 아줌마한테 다들 쩔쩔맨대는 거예요. 왜요? 네. 그분도 사돈에 8촌에 거의 한 10촌 정도의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끼리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뭐 U자로 시작되는 이 음식점은 다 서미경 씨와 그 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음식점이다. 이런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LG 같은 경우도 아홉 외식업체가 이제 레드앤그린 푸드라고 하는 데하고 또 계약을 맺어요. 레드앤그린 푸드는 뭐냐면 식자재 공급업체인데 이 레드앤그린 푸드라고 하는 데는 LG가 자식들, LG 본사 이렇게 갖고 10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1년에 한 8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그중에 98%를 아우홈에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식자재 납품이라고 하는 게 1년에 800억 하면은 여러분들 음식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음식점 앞에 이렇게 1톤짜리 트럭이 서 있어요. 이게 식자재 납품하는 부식 같은 거에. 부식 납품하는 업체예요. 이게 아주 영세 상인들이 하는 맞아요. 업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가는 건데 일감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식이나 이런 가족 진지에게 정확하게 이런 부를 넘겨주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둘러서 그 피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야라고 하는데 기업은 공적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나라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근대적인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나라의 주권 다 우리 국민 모두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 모두의 것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뭐였냐면 옛날에 나라가 임금님 거야. 기업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전 근대적이다 보니까 이게 근대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시장이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내놓으면 경제도 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좋은 건데 일단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창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경쟁을 해서 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는 일단 막혔단 말이죠.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말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으로써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 다 말살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또 나오냐면 트리클 다운이 있잖아요. 그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이 옛날에 뭐 대기업이 잘 되면 더러더러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는 떡고물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향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처벌이 없었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 규제법은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의 그 대기업 총수 일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비상장사인 경우 2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계열사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줬을 때 이때는 규제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묻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상장 회사를 10% 낮춰가지고 20%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분을 갖다 29.9%로 막 딱 맞춰버렸지. 그 피해가 이거는 아니, 정말 그것도, 합법적인 그것도 혼자 29.9%가 아니라 한 두 명 합쳐서. 정도로 나눠서 29.999 아닐까요? 이게 이제 우연히 그렇죠 이제 우연이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피해가겠다는 의사를 그냥 그대로 우연이 드러낸 아니라 거죠. 인연이군요, 그래서 진짜. 현대글로비스하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 그 내부 거래 비중이 이제 각각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70%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79.90% 그러니까 거의 80%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특별히 말을 했죠. 세상에 30% 규제라고 하니까 29.9%로 맞추는 회사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괘씸하고 상처 입는 회사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노션 같은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광고를 담당하고 따님이 이제 이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비딩을 한다고 하면 또 이제 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배분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독점을 싹쓸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막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래도 다 결론이 이미 나 있고. 결론은 이미 나 있고 늘 둘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
거래 규모가 10조, 1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그 내부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가 1조다 이거는 뭐 다 그냥 쓸어 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원래 그거는 일반 광고 시장으로 돌았어야 될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광고 시장으로 돌든지 아니면 그 광고를 줄 때 정확한 비딩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경쟁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뺏었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아, 근데 공정한 경쟁만 있다면 누가 탓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기업의 논리는 더 품질 좋은 것을 더 싸게 사는 것이 기업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깨지고 있으니까 아니 문제가 근데 되는 거죠. 아버지가 딸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들이밀대 네. 거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어요? 재벌 체제의 문제인 게 원래는 사실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내부 거래 이건 사실 자본주의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거 간에 하여튼 싼데 또 질 좋은데 거길 택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가업이라고 보는 거야. 가업이라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부영을 이제 첫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부영의 경우는 10년 넘게 말하자면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허위로 10년 동안 쫙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계열사도 결국은 이제 부영의 그 이중근 회장이 이제 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딴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지분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중근 회장이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됐는데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이제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제 일감 몰아주는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2010년에 세 개 계열사를 본인 계열사인데 차명을 하면서 누락시켜갖고 경고를 그때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로 고발을 했겠어요. 조사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인 건데 어찌 보면 이런 게 너무 우리 재벌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재벌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장님이 병이 크게 나시면은 뭐 웃고 다니는 그 임원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해줄 걸? 그러니까. 워낙에 차명 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어. 네, 진짜. 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 누가 나한테 차명으로 재산 맡겨놓으면 나 입시 쓸 것 같아. 그냥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건가? 이 사람들 또 사람을 또 보지. 이게 규제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규제 외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이미지 아니에요. 네. 기업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 거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시장 질서가 그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그 회사를 정말 증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질서를 없애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부도덕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지만 이 규제다라는 게 사실은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역시 재벌 체제에 있는 거죠. 지금 재벌 구조를 갖다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기업 체제로 이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근원적인 처방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근원적인 처방이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23일 4대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이 4개 기업을 콕 집어서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만나긴 했지만 꼭 4대 기업에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롯데는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6대 그룹을 얘기를 했어요. 롯데하고 뭐 CJ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4대 기업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가장 힘센, 독과점이 가장 심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단은 대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32개 그룹이라든지 이 내에서도 문제가 되면 다 그 고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그 문제 심각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재벌끼리도 양극화가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30대 그룹 자산 총액 중에서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2.7%로 절반이 넘는 수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벌 그룹 사이에서도 독과점이 일어나는 거죠. 30위 안에 중에 4개가 52%가 그렇죠. 그래서 그 30위 안에 재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하위 그룹은 또 이렇게 쳐주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네 나름대로 그들만의 사는 세상, 쟤네들 세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부의 권력 혹은 대통령의 권력을 재벌 권력이 넘어선 거예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죠. 또 우리 재벌들이 늘 자기네들이 하는 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겠다. 아주 그레이트 컴퍼니를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좋은 기업 정도에서 생색을 내면서 결코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은 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아주 온건하게 본 재벌의 모습이다 이러죠. 그러나 그 내부에는 너무나 심각한 재벌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이른바 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훈계하고 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자체가 재벌이 인정하는 겁니다. 법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대통령 어디 해외 나간다면 재벌 총수 왜 끌고 갑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고 또 뭐 살릴 건 살려주되 그런데 자꾸 폼 잡을 때 재벌 총수를 불러들이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재벌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재벌의 문제점을 고친다고 하면은 정말 재벌은 그대로 스스로의 자정을 하게 두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밟으면 되지 상견례의 그 역할로서 만나겠다 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가? 저는 의문점. 전 필요할 것 저는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대화하면 그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저항이 엄청나게 그렇죠. 거듭나는 그게 겁니다. 문제인 거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이 개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갖다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대화 자리에서 뭐냐면 당신들은 그냥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공동 주체다. 그리고 당신들 내부에서도 이런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법률. 단기, 중기, 장기입니다. 단기 과제는 지금 있는 현행법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두 번째로는 중기 과제는 뭐냐면 입법 문제입니다. 없는 법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과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 언론, 사회 전체가 그렇죠.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플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상조 위원장이 원칙을 세워서 한다고 할지라도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한 60% 정도의 국민들의 잠재적인 보수적 성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 이 재벌들을 그 국가 권력이 발목 비틀어도 되겠어? 이러한 저항감이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을 갖고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가느냐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지속적인 개혁. 이제까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하면서 그러면서 후퇴하지 않는 이걸 하겠다. 합리적이에요. 예.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포지티브 캠페인. 긍정적, 즉 재벌이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기여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 갑질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재벌, 즉 말하자면 자기 사기업을 통해 가지고 오너가 경영권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이라는 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거죠.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그런 걸 기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재벌들의 몸집 불리기에 그쳤다는 비난이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재벌에 대해서 해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우 시장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과정을 공정하게 하자. 이거는 시장을 공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벌의 전문 경영인을 굳이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4명 만나고 그다음에 10대 재벌 만나고 30대 재벌의 전문 경영인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공정하게 자기의 원칙대로 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아주 만나서 심플하게. 얻으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하기 위해 하고 그다음에 재벌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근데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아주 그동안의 전과가 아주 화려한 분이에요. 뭐 삼성 소액 전환 발언. 사채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여러 가지 그 공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런 개혁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깔끔하게 가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는 이렇게 줄 세우기 하는 식으로 굳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 만날 필요 그런 시간이면 전 다른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기능이 우선인가 규제 기능이 우선인가.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준사법기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사법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뭐 한다. 이건 별 모양새 좋지는 않아요.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정책 기능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쓸 테니까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네. 처벌하고 그걸 통해서 공정거래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독점 과정을 맞는 게 그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요. 보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적임자로 꼽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 과격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 절반이 그러면 삼성맨인 거예요.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그 심상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쪽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서 정말 말통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그러면 아 삼성에서 왔다 갔구나 하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김상조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요. 재벌들이 이제 해먹는 방법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알고 정말 법정에 나가가지고 직원까지 할 정도로 그 수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전문가죠. 그래서 최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생 한 20여 년은 이제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점을 높이 샀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아마 이분이 없었으면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이 집행된 거예요. 네. 삼성의 논리 이거예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M&A 끝났고 우리가 그 이후에 돈 줬는데 무슨 대가성이냐. 그럴 때 김상조 교수가 특검에 나타납니다. 삼성을 그때 7월 달에 이 후계 승계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합병의 과정이 이 그 주식 파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면서 국가 권력이 도와주는 과정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 이듬해 1월 2월까지 봐서 이 전체를 삼성이 불법 승계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2월을 7월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걸 특검 이분들한테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디예요? 그 명절 전날 공정위를 급습한 거 아니에요. 그 명절 전날 들어갖고 공정거래를 압습을 하니까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주는 과정을 그 서기관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게 증거가 돼갖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것을 꿰뚫으면서 재벌들의 불법 생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니까 딱 적임자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해왔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성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좋으면은 대한민국에도 좋다. 삼성이 잘못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그래도 삼성 물건을 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삼성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신화라는 거는 깨지기 마련이고 전설은 빛이 바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김상조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상조 위원장의 그동안의 공 중에 하나가 집단 소송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일반 사람들이 그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제 관련 사범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솜씨 있게 아주 전문적인 그 스킬
기술로 하기 때문에 오. 그 테크닉이 거의 뭐 이거는 고난도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바로 재벌과 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개미 투자자 그다음에 소액 소송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이 해왔던 궤적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재벌들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또한 삼성이라는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탄도리들과 386들을 어떤 식으로 솜씨 있게 조정했는가를 그렇죠 갖고 놀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아니에요. 지목했다고 봐요. 전 아닙니다. 빼주세요. 아,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뭐 갈수록 지금 뭐 신화만 이야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뭐 신화만 있을 수는 없는 물론이죠. 거고. 저는 이분이 뭐 잘하길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루빨리 시민운동가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 시민운동가가 국가 정책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틀려요. 자, 비판적 시각에서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거하고 국가 운영적 시각에서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이래서 한 면만 보고 비판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동전에 양면이 있거든요. 대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과연 국가 운영적 시각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자칫 잘못하면은 공정거래가 규제의 왕국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이에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폼 잡는 양적 규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정거래 역할에서 정확히 잡고 질적인 규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그래서 안영한 원장 말대로 굉장히 많은 걸 조심해야 돼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제대로 초심을 갖고 오로지 국민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일을 해주느냐 이게 본인의 갈 길이죠. 자,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상조호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경제 전문가와 한라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주필님. 네, 예, 저 외부자들 진행하고 있는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탄핵 시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하신 언론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소회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정권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탄핵이라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죠. 네, 오늘 저 그 공정거래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 안형환 전 의원 연결해 드립니다. 지금 새 정부가 재벌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정규재 주필님께서는 이 시점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들이 9988인데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오히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아주 벼랑 끝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재벌을 혼내거나 또는 재벌을 뭔가를 손을 대면 중소기업의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진단하는 시각에 오류다, 오해다, 통계 오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통계를 잘못 읽은 거죠. 그 재벌들이 내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 재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65%를 내고는 도저히 지배권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2세 또는 3세가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상속세를 낼 돈이 필요한 거죠. 네. 기업의 순수한 경영상 목적에 의한 내부 거래 말고 변칙적인 내부 거래를 막으려면 상속세를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상속세를 낮춰라.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강화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 내부 계열사로 보는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죠, 기준이. 그 기준을 갖다 예, 예. 20%로 이제 낮추는 안을 내놨거든요. 30% 기준을 20% 기준으로 낮춰서 강화한다. 물론 내부 거래는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기업들은 금방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편법을 만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런 숨바꼭질을 하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게 옳지 않다. 혹시 주필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이 재벌에서 조금 이런 게 좀 문제 같다, 이런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요즘 와서 열심히 일을 안 하죠. 물론 몇몇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느낍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 정부 규제도 많고 하니까 뭐 파이팅을 별로 안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럼요. 세금 낼 돈이 없거든요. 2세들은. 지금 2세들은 돈이 2세들이 없습니다. 주식을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그때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럴 경우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아주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외국에서는 한국의 재벌들의 그 공정한 그 시장 경제의 편입 이런 문제로 봤고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삼성 주가는 올라갔죠.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경영일선에 나서고 나서 경제 굉장히 잘 되죠. 사상 최고 이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런 건데. 구속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나간다. 그건 이제 장래를 두고 봐야 알죠. 정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 말씀에 우리 그 패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패널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동의가 아니죠. 지금 얘기하신 질문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혁 의원님의 말씀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재벌 기업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 희망이 생겼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 개혁 외에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제 전체 비중이.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52% 정도 되고요. 일본도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5%가 안 돼요. 말하자면 대기업은 적은 게 문제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배력이 높고 많고 커서 문제인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대기업을 짜개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다 먹고 살게 해주면 중소기업이 9988이니까 잘 될 거다는 생각은 약간의 환상이고 네. 착각입니다. 자, 끝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잘하길 바라시죠? 물론이죠. 그런데 뭐 전혀 잘하실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논쟁은 논쟁대로 옳게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혼선이 안 생기게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죠. 네. 실질적인 원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신 정기재 주필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속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상속세를 낮춘다. 이렇게 자, 재벌이면 상세 많이 내. 속 시원해요. 많이 내야지 있는 사람이.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1,000억짜리 회사를 내가 물러받는다. 그러면 400억을 현금으로 내야 돼. 어느 기업이 1,000억짜리 기업이 400억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국 4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다 보면 내 경영권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를 1,000억짜리 회사를 내 아들한테 넘겨준다. 그럼 넘겨준 순간에는 상속세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회사를 다른 데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때 실질적인 이득이 나한테 올 때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세금 때려버려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그렇게 유명 기업이 상속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외국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이 있으나 나가는 게 없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문 경영이 아니라 재벌 2세, 3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냐면 검증되지 않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2세, 3세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속세 문제가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상속세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거 맞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경영권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부당 전제예요. 왜 경영권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의 그냥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공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공적인 회사의 그 운영권 또는 그 경영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절차에서 선출된 전문적인 경영인이 갖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만약 상속세 내고 나면은 내가 경영권을 못 가져. 이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주를 설득해서 자기가 가장 훌륭한 경영이라는 걸 합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재산을 전달하고 싶고 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인간의 그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시하고 한다면은 정책이 왜곡되고 계속 그래요. 편법이 생겨요. 저는 그 욕구를 전제하고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넌 그건 안 돼. 넌 무조건 말이야. 뭐 해. 이렇게 한다면은 계속 편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도로서 보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국 케이스를 들었고 뭐 이제 재단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재벌 개혁 필요성엔 공감합니다. 과연 재벌들이 잘 따라줄지 의문이죠.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김상조 위원장보다도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 말 세탁까지 하는 삼성과 그다음에 삼성을 비롯한 여러 재벌한테 돈을 걷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탄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뜻을 아마 비교적 강력하게 또 어떤 점에서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이라면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네. 봐요. 저는 이분들이 진짜 권력이거든요. 대통령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가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이분들이면 진짜 권력이고 그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사실 여야 그다음에 언론부터 온갖 곳에 다 돈 가진 사람들이 사실 권력을 잡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이라는 것도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저항은 크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재벌한테 뭐 해체를 하라든지 뭐 황골 탈퇴를 하라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몇 가지만 고쳐도 사실은 국민들은 아마 응답을 할 겁니다. 현재 공정거래의 가장 큰 존재의 목표 이런 부당거래 막는 거죠. 불공정거래 막는 거.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재벌을 파는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 또 다른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A라는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 거래를 세게 한다니까 그 계열사를 통폐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부 거래가 아닌 거예요. 같은 하나의 법인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그냥 차분하게,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스몰 석세스라 그러잖아요. 작은 성공. SS. 네, 작은 성공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할 거예요. SS는 아, 이게 뭐가 삼성이네요. 되는구나, 진짜로. 이렇게 돼서 점차 해나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너무 크게 해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가지 않고. 근데 SS는 삼성의 이니셜인데. 스몰 석세스 삼성. 이거지. 이상한데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네.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이거 아재 개그 좀 규제하는 법을 그렇지. 이걸 좀 같이. 네. 10마디 중에 30% 이상 하면 제재야. 아 29.9% 했어 오늘. 또 피해가지고. 이 편법. 편법 거래예요. 네. 8년 만에 100명의 판사들이 모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뭡니까? 2009년에 그 신용철 전 대법관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촛불 시위 재판 개입을 했다 해가지고 네네네. 그 이후로 지금 9년 만에 8년 만인가요? 8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판사들이 발단이 된 거는
지난 2월이죠.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판사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학술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때 법원 행정처 간부가 나서가지고 행사를 축소하라고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제재를 가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여기 돼가지고 이제 그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끌어오른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고 이제 그 바탕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다 이제 행사함으로써 그 법원을 갖다 이제 마음대로 주무른다라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네. 판사들 중에서 그 높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한테 네. 불이익을 주는 어떤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일부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옷 벗는 건 많이 봤는데, 야, 이게 판사복 벗으라는 요구는 있었나요? 이게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임기가 들어서고 나갔고 그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하고 이 형태가 많이 틀린 거야. 원래 판사들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밖에 없어요. 직위가. 근데 그 내부에 무슨 좌배석, 우배석, 일반 단독 판사, 부장 판사 이걸 쭉 만들어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조직을 검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관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일단 판사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열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한정된 자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은 보통 우리 지방 법원에서 1심에서 하면은 단독이 있고 합의가 있어요. 합의범 이제 배설한 사람들 가장 들어온 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또 고법에 가면 고법 배석 판사 있어요. 또 지방 법원에 또 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법 부장 판사 있어요. 이제 고법 부장 판사부터는 우리가 차관급 예우를 해줍니다. 전국에 한 2,900여 명의 판사 가운데서 161명의 고법 부장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 굉장히 이상적이지만은 누군가가는 고법 2심 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등급을 나눴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니죠. 그건 계속 있었어요. 네. 그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 하면 학교로 따지면 어찌 보면 서문과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는 판사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건 행정 직원이 해도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판사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행정 직원들이 일반 직원, 전문 직원들이 그걸 서포트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판사가 딱 대법원장의 신이 조직이 돼갖고 이분들이 3,000명 판사들을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행정처 조직에 눈밖에 나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행정처 직원으로 배정을 받으려고 들어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쫙 봐갖고 자 일단 행정처 들어올 사람 누구 쫙 뽑는 거죠. 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번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대법원장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 있냐면 그 인사권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인사를 할 수 좀 있는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요? 16,000개. 아니, 그걸 다 관여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3,000명 판사죠. 대법원 직원 13,000명이죠. 그리고 선관위 위원 이렇게 그 차관급 위원들 이렇게 꼭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사법계 변화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부자들의 비공식 법조인 봉도사님, 예. 법조라인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 출신. 따끈따끈한 분, 2월에 옷 벗은 분이 있어요. 추울 때. 예. 왜냐면 근데 이 2월이 의미가 있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사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럼 그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유지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외부자들 네. 진행하고 있는 남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예. 지금 얼마 전에까지 이렇게 부장판사로 재직하셨는데 네. 이렇게 나오시고 나면 확실히 다르시죠?
무겁고 불편한 옷을 좀 입고 있다가 예. 그걸 좀 벗어서 홀가분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판사할 때는 이게 중립 같은 게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예. 뭐 사회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배우자가 뭐 하소연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한 번 이렇게 불러놔서 하다가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민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현재 계셨더라면 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예. 판사회의체를 뭐 상설 기구로 하자 또 네네네. 이것이 네. 일종의 이제 단체 행동이다. 왜냐하면은 네네네네.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판결을 네네. 해야 되는 판사로서는 네. 매우 이례적인 이 네. 일이다. 이런 이제 시선도 있어요. 여기에 네네네네.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특히 뭐 요즘에 법관 노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저는 그 시각이라고 보는 게 그러면 판사를 노동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을 사용자로 마치 생각하고 그 판사들을 거기에 있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근대적인 생각이고 우리 헌법이나 법률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네. 오히려 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가깝죠. 그래서 판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비춰보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사용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노조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 또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무슨 판사들의 근로조건이나 저 임단협 이런 게 아니죠. 예, 뭐 하긴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헌법과 법률에서 사법행정권과 사법권의 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 법관 회의가 열려서 이 네. 시점에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했고 뭐 옳은 방안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판사로 재직하실 당시에 지금 여러 판사분들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행정권이 비대해지면서 일선 판사들이 행정권에 좀 이렇게 짓눌린다든가 그래서 관료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았을 것 같고요. 저도 예. 그런 걸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기에 최근에 좀 심각하게 심화됐다고 해야 되나? 악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인가요?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 없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법행정권과 사법권의 이 약간의 긴장 관계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제도화한 측면도 있는데요. 심화된 거는 느꼈어요. 뭐 계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컸던 거는 그 재임용 거부가 컸던 것 같고 이제 사법행정권이 이제 인사 그러니까 승진이나 그다음에 전보 어디에 판사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를 수도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대충 시점이 어느 몇 년도 정도입니까? 그게 2009년도 일인가요? 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예. 그게 이제 2012년 서기호 판사. 예, 공론화돼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예전의 문제는 승진. 저희 판사는 승진은 없습니다만 이제 보직에 있어서 조금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승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승진이라는 거는 법에서 안 두고 있는데 그 안 둔 이유는 기계 질서를 두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장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 건데 그런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사법행정권이 커진 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사여탈권을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압박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시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세미나를 축소할 정도로 이 사법행정권이 남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반인들 관점에서 내가 죄도 안 짓고 뭐 법원에 갈 일도 없는데 판사 만날 일이 뭐가 있어? 판사 만날 일이 뭐가 있지? 네.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이 논쟁인데 무척 국가적으로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이런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어떠한 그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거든요. 제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게 정말
현행 법에 따라서 금지하는 행위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판사가 다른 요인을 생각해서 판결을 하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다른 거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드러나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뭐 인사권이랄까 자기 판사의 어떤 이해관계, 인사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그 압력 네. 이런 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결론은 수긍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니까 그게 또 인권에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을 좀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끝으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판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정의를 위해 살죠. 그 정의가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전화 연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 개혁만큼 사법 개혁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의 내부 정화 목소리가 국민들을 위한 사법 개혁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사법부의 개혁이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개혁에서는 안 되겠죠. 또 혹여나 내부의 밥싸움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사법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들에게 뭐가 이로운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만의 세상의 얘기다. 이래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개혁인 거예요. 유전무죄 이거 없어져야 되고 전관예우 같은 황당한 일 없어져야 되고 스스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을 해갖고 2년 동안에 막 많은 경우는 100억, 막 3, 40억 이렇게 수임료를 받는 일을 막는 스스로의 자정부터 출발을 하면서 판사들의 독립권 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이끌어낸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함께 가는 개혁이 되겠죠. 화두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그러니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로 바꾸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정의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옛날에 요번에 딱 한 번 재벌 회장 구속된 거예요. 그전에는 일단 기소가 안 돼. 기소가 돼도 뭡니까? 무죄를 받아요.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예요. 설사 형을 살아도 나중에 또 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뭐 1차, 2차, 3차, 4차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판결 같은 거는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조 조합원들 다른 데에서는 쟁의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이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걸 갖다 손해배상을 때려가지고 사실상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뭐까지 뺏어가냐 이제는 전세 보증금까지 뺏어가요. 이런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물론 이제 법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절망하거든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저울이잖아요. 네. 끼울었는데 요번에 그냥 이재용 구속으로 약간 저쪽 편을 들어주던 걸 조금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올라간 판결을 좀 내려주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그런 사법부로 변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재판을 많이 안 받아봤죠. 아유, 많이 받아봤어요. 다 봤어요. 여기 다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40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몇 살 때부터 봤죠? 21살 때부터 혹시 봉도사님 전에 판결에 아쉬움이 좀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요. 2심에서 배정이 됐는데 3명은 내 원래 받았던 이 사람한테 다 받아요, 재판을. 나는 바뀌었고 다른 데로 가. 이 사람들은 다 무죄. 저는 1년. 그래서 저울이 기울었다. 지금 임진왜란에는 난중일기가 있었고 외부자들에는 옥중일기가 있네요. 요즘 옥자 영화 개봉했어요. 이렇게 실수 몰랐어. 너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진짜 미치겠어. 아재 개그. 내가 개그맨인데.
종신형에 쳐야 되겠어요, 진짜. 어쨌든 우리 눈앞에서 지금 사법 피해자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려고 종신형? 내가 왜? 정신력 같이. 내가 왜? 어우, 정말.